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출퇴근 2시간씩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사람들을 현혹해 투자금 1,200억 원을 들고 잠적한 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를 공항에서 봤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 단독 취재한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약 최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주일 만에 크게 떨어져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북동풍이 미세먼지를 몰아낸 건데 이번 일요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택시와 카풀업계 협상이 대타협 기구 논의를 통해 타결됐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제한적으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대신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매주 3%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신생업체 대표가 돈만 챙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은 가상화폐로 바꿔 챙기고 투자자 명단과 거래 내역 등도 함께 챙겨 달아났는데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최고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안이 계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미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은 바람에 기대야 하는 건가요? 강한 북동풍 영향으로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자취를 감췄던 파란 하늘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은 일요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먼 산과 건물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시거리도 10km로 탁 트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지난 5일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날 세 자릿수에서 평소와 비슷한 2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호흡해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말끔히 밀어낸 겁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대기 정체가 풀리고 안개가 걷혀 낮부터는 시정이 10km 이상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주말까지는 모처럼 맑고 포근한 봄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8일과 9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다시 대기가 안정된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곳에 따라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지만 이번처럼 최악의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미세먼지를 씻어낼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와 인공강우 실험을 공동 실시하고 또 비상조치는 발령일 수가 늘어날수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실험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와는 달리 서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인 거 아닌가. 한중 조기경보 체계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 전 조기경보를 내릴 수 있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비상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될 경우 그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 조치가 강화됩니다.
3일 연속 발령될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신에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날림먼지가 많은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재 자율 시행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가동을 80%로 제한하는 석탄 발전소를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가운데 인공 강우의 경우 지난 1월 첫 실험이 실패한 데다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대책입니다. 그 밖에 비상조치 발령 일수에 맞춰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 특단의 조치는 없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중국과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극심한 미세먼지는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또 기상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의 얘기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국하고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고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환경 공동회의를 저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장관 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장관 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환경부 또 기상청 등과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 정부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생태환경부가 이번 겨울에 정부가 설정한 대기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도시는 올해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소 2%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감축량을 지키지 못한 지방정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류빙장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일부 지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힘들었으니 대기 개선 활동을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 정부는 모두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미세먼지로 곤혹을 치른 강원도에 제법 많은 봄눈이 내렸습니다. 미세먼지도 씻어내리고 가뭄도 덜고 게다가 이맘때만 가능한 봄과 겨울의 공존도 제대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설악 즐기려는 이들을 제일 먼저 반기고자 2주나 빨리 꽃을 피운 변산 바람꽃. 그만 늦겨울 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성급함을 사죄라도 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의 전령 복수초도 때 아닌 폭설에 놀라 노란 꽃망울을 다시 닫았습니다. 백두대간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몹처럼 드러난 파란 하늘. 눈 이불을 덮은 채 햇살을 맞는 산등성이는 더욱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절기상 경칩이 지났지만 숲속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한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맘때만 가능한 봄과 겨울의 공존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미세먼지도 아주 걱정 하나 없고 이렇게 멋진 설경까지 볼 수 있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 멋져요 아주. 눈을 처음 보는 외국인은 눈장난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Ini pertama kali kita ke sini, kita ke Korea dan kita lihat salju. Ini bagus sekali dan kita senang.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봄치곤 제법 많은 25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졌고 가뭄 해소와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고 도는 계절의 섭리야 막을 수 없지만 가는 겨울의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하루였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택시기사 분신 등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켰던 택시와 카풀업계의 협상이 오랜 논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또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의원들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타협 기구 마지막 회의였는데 택시와 카풀업계 합의 내용에 어떤 방안들이 담겼죠? 네, 택시와 카풀업계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50차례 넘게 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 매듭을 지었는데요. 첫째로 카풀 영업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즉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는데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원래 카풀은 자가용과 공유 경제를 합친 형태인데요. 이번 합의는 자가용 대신 택시와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네,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 논의도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죠? 네, 오늘 윤리특위에 상정된 안건 21건 가운데 심사 기간이 만료된 것과 징계 소위에 넘길 안건을 제외한 18건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18건 가운데에서도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 건, 그리고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건, 재판 민원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 5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자문위에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 심사는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요청이 있다면 한 달 더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쟁점 사안에 모두 걸려있는 만큼 오늘 윤리특위는 시작부터 양측의 입씨름이 대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됐고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야 이런 공방이 잦아들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해서 징계를 안 하니까 오죽하면 이걸 붙였겠습니까? 표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자체가 그 윤리특위의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위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자문위원회 심사는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전에는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그야말로 권고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두고 여야는 다시 2라운드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구속 만기일보다 한 달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3번 모두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겉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즉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인용된다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만큼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야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돼 수영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확정 판결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매주 무려 3%대 고수익. 이걸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신생업체 대표가 돈만 챙겨서 잠적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1,200억 원. 먼저 박광렬 기자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한 신생 투자업체의 사무실.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업체 대표와 재무 책임자가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입니다. 이 업체는 모두아 크라우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은 뒤 수익을 배당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내세웠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주된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12%의 수익을 다 주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 사람들을 현혹한 건 높은 수익률입니다. 매주 3%가 넘는 수익을 장담하며 투자자를 모았고 실제 일부 투자자에게는 약속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천만 원이라서 작거든요. 그 2천만 원 밑으로는 돈을 안 받았고요. 지점에서 한 분이 5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투자금을 모았지만 대표는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가상화폐로 바꿔 챙기고 투자자 명단과 거래 내역 등도 함께 챙겼습니다. 업체 측이 자체 확인한 피해 금액만 500억 원이 넘고 주요 피해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대 1,200억 원까지 피해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뭐 대충 내가 오늘부터 그런 것도 조금 파악해보려고 그래요. 회사의 피해액이 얼마고 투자자가 얼마고. 대표를 공항에서 봤다는 피해자 목격담이 나오는 가운데 업체는 투자자 모집과 배당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비대위 측은 잠적한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박광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광렬 기자, 일단 피해액이 그러니까 YTN에 제보가 들어왔고 우리 박광렬 기자가 단독 취재를 한 건데 피해액이 1,200억 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들었을 때 이 1,200억이 뭐 투자금인지 아니면 피해금인지 혹시나 뭐 네. 일종의 그러니까 원화로 그대로 바꿔지지 않는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개념이 아닐까 해서 예. 복수에 이제 피해자들을 접촉을 했는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모두 1,200억이라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말하는 피해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피해자들이 이 만든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1,200억 가량 현재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피해액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업체 측 역시 지금 최소 5, 600억 정도는 이미 확인이 됐고 더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건이 원래 액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앞서 그 조이파일 사건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대한민국 이제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었죠. 예. 사기였는데 경찰 추산은 3조 5천억이었는데 피해자들 추산은 5조 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사건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군요. 자, 매주 3% 수익률. 앞서 기사를 읽으면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그런 약속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믿은 거겠죠.
이렇게 들으면 저도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네. 매주 3%면 한 달에 12%면 1년으로 네. 치면 거의 이제 2배가 된다는 거니까 네. 참 그 구미가 당기는 제안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왜 이거를 믿고 했을까? 예.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걸 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인 소개로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지인들이 실제 받는 모습, 수익금들을 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믿음이 생겼군요. 그렇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돌면서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특정 지역에 피해가 또 몰리기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이미 한 상태에서 네.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접촉한 이제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사실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주식 재무제표 보지 않듯이 그 사람들도 일단 그냥 믿고 맡긴 거죠.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 나오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런 문제를 네. 야기하지 않았나 그 싶습니다. 부분을 좀 믿고 고수익에 대한 어떤 그 믿기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개별로 봤을 때 피해 금액도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해자마다 상당히 많겠어요. 1,200억 원이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접촉한 개별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나는 이제 사기를 당했다.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붙인 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상대적으로? 아마 거의 제일 적은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과거에는 기업 정도만 받았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일부 투자자, 그러니까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투자자는 50억 원을 투자했다. 또 7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뭐 최고 금액이 얼마고 최대 피해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피해자들이 카페를 개설한 상태예요.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피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고 네. 단체 대응 마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 모르게 투자했다가 지금 이 뉴스 나가고 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우리가 또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대표가 잠적하는 사건의 유형 아주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폰지 사기, 우리말로 하면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돈으로 수익을 주고 또 다른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이 모집 단계에 보통 사활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집이 안 되면 계속 수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모이면 나중에 잠적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래서 많이 시청자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게 연 몇 프로, 뭐 월 몇 프로, 주 몇 프로 수익 보장 이런 네. 말은 사실 불법이에요. 지금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현행법 예. 자체에 보면 지금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빼면 일정한 이익을 사전에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 위험이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높은 고정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명확하다. 돈은 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폰지 사기 의심을 해봐야겠죠. 네, 두 가지네요. 고수익이 믿기면 일단 의심해보고 또 자금 운용 상황 같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나왔고 뭐 추가 피해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 수사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 피해자들이 예. 먼저 고소나 고발, 경찰에 이제 고소 고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먼저겠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될 텐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 행동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비대위도 이제 막 구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대표가 잠적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이제 막 경황이 없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실제 업체를 찾아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 회사 일부에서는 또 업체에서는 이제 대표가 곧 귀국을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근데 직접 들었다거나 누가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건에서 주로 있는 방식인데 귀국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기대감을 주고 법적 조처를 좀 미루게 만들고 아 귀찮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일단 만드는데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투자자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원금을 회수하는 게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네. 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피해자들이 뭐 법적 조처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들 그리고 또 실제 통화한 피해자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 접수되면 경찰이 이제 수사 착수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 움직임 또 그로 인한 어떤 경찰 수사까지 전망을 앞으로도 좀 함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광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세청이 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95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의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12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국세청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 조사와 기업 공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의 변칙적인 탈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분석 방법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 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재산 보유 규모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산 규모별로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5천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대형 자산가 95명을 보면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주 일가가 세운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대기업에서 흔히 봤던 불공정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부모의 배경에 자녀의 삶이 좌우된다는 자조 섞인 신조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95명을 보면 부의 세습을 불공정하게 받은 금수저의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시가로 100억 원이나 되는 빌딩을 사실상 공짜로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토지 소유주인 자신에게 내야 하는 임차 보증금을 80%나 낮춰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덕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손자의 명의로 법인을 산 뒤 이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을 헐값에 양도하는 변칙 증여 수법도 발견됐습니다. 자녀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게 하거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손주의 미국 유학 비용을 댄 사주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세운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중간에 사주 일가에 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대기업에서 흔히 봤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의 대물림과 자산 운용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모두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날로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070 전화나 어설픈 사투리가 통하지 않자 요즘은 010 번호를 쓰거나 그럴싸한 표준말로 속이기 어렵든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이 신청하신 최대 한도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연금리 5.5%의 상환 기간 60개월입니다. 5년이고요. 불법적으로 사용된 내용이 발견이 되신다면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동결과 함께 불법 자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되실 거예요. 남녀 모두 완벽한 표준말, 어눌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걸려온 번호도 앞자리가 010인 일반 휴대전화, 게다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받는데 저 070이나 이런 이상한 전화는 받질 않고 010으로 올 때는 무슨 전화 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땐 받을 수가 있죠. 수법은 이렇습니다. 중국 칭다오와 옌지 지역의 본부와 콜센터를 둔 일당은 가장 먼저 국내의 서버 관리팀과 현금 수거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010 번호 발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당 2, 3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버 관리팀에서 이게 마치 국내 전화 온 것처럼 해서 발신 표시를 핸드폰에 뜨는 발신 표시를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국내 전화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빼돌린 뒤 돈이 급한 사람을 골라 저금리를 미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4개 조직이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60여 명에게 뜯은 돈은 80억 원. 경찰은 서버관리팀장 중국인 24살 A씨와
유심칩 모집팀장 B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총책 3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뒤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했던 탄력근로 확대안이 계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미룬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노동청에서 비공개로 제2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만 참석한 겁니다. 때문에 본위원회는 열렸지만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근로 확대 합의안은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적 의결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 확대 합의안 의견 무산과 관련해 양대 노총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한다고 지적하고 경사노위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버닝썬 사건과도 맞물리면서 최근에 풍선에 환각물질을 넣어서 흡입하는 해피벌룬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종 마약류의 일종인 해피벌룬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버닝썬 직원들이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3년 전부터 강남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뒤 들이마시는 건데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숨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지만 마약류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의 원료로도 유통돼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유통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흡입이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지는 해피벌룬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 우편 그런 택배를 통해서 쉽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의 단속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사기관 위주라든지 정부 위주로 단속만 해서는 이것을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피벌룬이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죄책감과 위험성을 덜 느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계도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가수 승리도 흡입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해피벌룬. 오늘 TMI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일단은 변종 마약류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환각제입니까? 네, 해피벌룬은 유사 마약의 한 종류로 풍선 안에 든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다가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을 마비시켜 웃음 가스, 마약 풍선으로 불립니다. 이 해피벌룬의 성분은 아산화질소입니다. 원래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하거나 치과에서 치료를 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제인데요. 옅은 향과 단맛을 띠는 화학물질로 물과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커피에 휘핑크림을 분사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해피벌룬을 흡입하게 되면 저산소증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의료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때는 적당량 산소를 섞어 사용하지만 의료진의 확인 없이 흡입할 경우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뇌 손상이 오거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신경계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유흥지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흡입이 성행하자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해피벌룬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자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정상 가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물자 운송용 차량의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통해 약속을 어긴 거냐?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I don't think I will be, but we'll see what happens. We'll take a look. 다만 사실 여부를 알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판단은 자제했습니다. It's too early to see, but we have to solve a problem. We have a very nasty problem there. We have to solve a problem. The relationship is good. 국무부는 동창리 움직임과 관련해 북미 두 정상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김 위원장이 한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사실 파악 전까지 신중히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은 북한의 신뢰를 보내며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He said the testing will not start. He said that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or missiles or anything having to do with nuclear. 미 조야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발로 볼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불길한 징후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북한의 움직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 신호이냐 협상 전략이냐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북미가 주고받을 공에 따라 긴장과 대화 그 어느 국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미국 유력 매체 조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최근에 나온 위성 사진들은 북한이 새로운 핵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비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훈련 취소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훈련당 1억 달러가 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의 전쟁 억제에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가 적재함을 연 채 이동하다가 암모니아 가스 배관과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고로 작업자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제복을 입은 소방관이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바닥에는 흡차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금화궁에 있는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내 작업자와 인근 제조업체 직원 20여 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가 공장 내부로 흘러 들어가면서 안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암모니아도 그래도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 냄새 나서 저 사람들이 전달된 그래 나오고. 사고는 이 공장의 물건을 납품하고 돌아가던 화물 차량이 적재함 덩깨를 연 채 이동하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 배관을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업체 측은 암모니아 가스 탱크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차량 20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물을 뿌려 암모니아 가스를 희석하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날개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쪽을 이걸 안 닫은 거예요. 안 닫은 상태에서 그냥 오다 보니까 그 공중에 암모니아 가스 배관이 있는데 그걸 친 거예요. 소방당국은 공장 내 1200kg 규모 암모니아 탱크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100kg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가스 배관을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신인 배우가 유력 인사들 성접대를 강요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실 수사 여부를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 조사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 7일 숨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장 씨가 남긴 문건이 공개됩니다. 자신을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라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성접대 대상으로 보이는 유력 인사들 이름이 적힌 리스트도 함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소속사 대표와 전직 매니저뿐이었습니다. 리스트 속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라졌던 장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수사망을 피해갔던 조선일보 사주 일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인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배우와 또 다른 지인까지 입을 열면서 장 씨의 사망과 문건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갔었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네. 뭐 정치계 인물도 있었어요. 네, 있었고. 국회의원이요? 네. 그 문서의 성격이 유서가 아닌 건 분명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유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된 겁니다. 성접대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에게 검찰 내부 인사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예전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힘없이 세상을 떠난 신인 여배우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춰졌던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벽 한번 잡고 얘기 한번 하고 들어가요. 나온다. 최악의 수준은 벗어났지만 내일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은 종일, 수도권과 충남,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곳곳에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를 한 번 더 씻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 이르면 다음 주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뉴스큐 2부에서 세월호 피해자 유족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